간단하게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그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학문이란 지식의 조직체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은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전체를 형성이 될 때 비로소 체계적인 학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은 학문, 그럴문이 아니라 학문, 그 물을 문자가 이렇게 붙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건 단순히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묻고 배우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회자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설문회자에 보면, 설문회자에 또 뭡니까, 이 멱자, 이게 가르칠 조자에 멱자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걸로 본 거. 요건 이제 그 절구 구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걸 갖다가 이제 배우락 형태로 이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만은, 보면은 글자형을 가르칠 교차와 그 덮을 멱자로 이렇게 가르칠 교와 요 가르칠 교자 요거와 그 멱자 요 가르칠 교자 요게 이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멱자가 이렇게 씌어 있고, 이렇게 절구 구자 이렇게 씌어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가르칠 교와 덮을 멱으로 이루어졌다. 멱은 그 목매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설문회자인 또 학자를 갖다가 전자 문자인 효자의 생략형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학문이라는 것은 그 묻고 대답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문초하다, 어떤 뭡니까, 꼬치꼬치 캐 묻는 형태의 어떤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만은, 설문에 보면은 또 문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요것도 신자도 물을 신자라고 하죠. 신자가 여기 이제 물을 신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신문한다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캐묻는 형태. 그래서 문을 신이라는 것도 이와 연관이 된다. 그래서 청나라 학자 제목은 신은 곧 신문을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새 사회과학 용어로서 신문한다, 법률 용어로서 많이 쓰이는 신문한다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말하면은 그 신문을 갖다 제목은 빅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빅문. 근데 이 빅문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빙이라는 것은 찾을 빙자 아니겠습니까? 예를 갖춰서 찾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빅문은 예를 갖춰서 찾아서 이렇게 그러는 거니까, 학문에서의 그 문이라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은 그야말로 예를 갖춰서 진실되고 정성 어린 자세로서 그 배우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서양에서 말하는 그 단순한 스터디나 러닝하고는 우리가 말하는 학문은 분명히 그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스터디, 러닝 같은 것은 단순히 배운다는 그 의미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묻고 배워 사물의 이치를 갖다 공부하는 것, 그걸 갖다 우리가 학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국학만큼 거기에 근접한 것도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국학이야말로 그 인문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사초를 토대로 한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다면 그 학문이라는 개념에 상당히 가깝게 와 있는 것이 국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넘어보면,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기원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은,
학문이라는 거, 그렇지. 학문을 우리가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문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우리가 뭐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인문과학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거, 사색하는 거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이제 사색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하는 것이 어떤 의문을 갖고 의문을 품고 의문을 품고서 거기에 어떤 회답을 하는 회답. 그래서 의문을 통해서 회답을 얻어서 나름대로 어떤 지식을 갖고 이 지식의 어떤 체계적인 형태를 이루어서 학문으로 이제 출발되는 어떤 그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능력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데카르트의 반복적 회의에서 많이 하는 고피토 에르고 수움이라는 어떤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라는 어떤 특히 어떤 가장 부합되는 어떤 질서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달라고 학문을 갖다 이렇게 보편타당한 지식 체계에 대한 탐구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학문의 발생은 탐구의 과정하고 배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학이 민족이 끊이지 않는 사유와 연관됨도 국학의 학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즉 민족 문화를 꾸려온 우리의 유구한 역사 자체가 탐구의 시간이면서 또 동시에 고민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국학은 충분히 어떤 학문으로서의 인태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당연히 될 것이 학문은 또 그렇게 해서 주창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보편적인 발성을 갖다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인용을 해서 말하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나오는 얘기, 거기 어떤 핵심적인 걸 보게 되면 학문은 모두 어떤 보편적 관심의 관점에서 고찰된 것이고, 우리 총괄한 각 부분의 자연적 통일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념식으로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기원도 역시 이 사색, 우리 어떤 이 민족 집단으로 본다면은 유구한 역사 자체가 하나의 탐구의 시간이고 고민의 시간이다. 그 속에서 어떤 이 민족적인 어떤 지식, 혹은 역사적인 지식, 그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학문으로서의 틀을 갖다가 갖추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데카르트의 자연과학적 지식 인식 양태를 모든 학문적 인식의 기본으로 흔히 얘기를 많이 하죠. 주관, 객관, 그리고 의식과 존재, 그리고 인간과 세계, 가치와 사실 사이에서 건너뛸 수 없는 어떤 간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치에서의 참다운 인식이란 주관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론 그 학문의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들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학문적 객관성에 거부라기보다는, 또는 학문의 심화를 좀 더 깊이 요구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의 조건을 말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의 문제는 인식의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학문의 성립 조건으로서 첫
첫 번째가 뭡니까? 시공을 초월한 객관성을 갖다가 하나 들고, 그리고 인과성과 법칙성을 두는 이유도 이런 경향과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즉 학문이라는 것은 연구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연구 방법이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객관적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나름대로의 그 학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과학의 유명한 학자 중에서 그 테오포스 사라세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알란 리즈라는 사람하고 같이 공부한 책 중에서 학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한 6가지로. 첫째, 공통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공통된 관심이. 두 번째, 확고한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많이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기관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유용한 기법, 도구, 방법론 및 이론적 토대가 존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식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공식,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존재해야 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학회나 학회 및 학술지 출판 등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사라세빅이 말하는 학의 조건으로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본다면 우리 국학의 현실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결코 그 부족한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일회상. 즉 뭐냐, 그 사라세빅이 말하는 주어진 현상에 있어서 공통된 관심이 과연 국학이라는 어떤 틀로서 존재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상은 우리에게 상당히 공통된 관심사죠. 이것은 민족의 우리 집단의 위기가 있을 때나 아니면 집단의 고민이 있을 때 일어났던 것이 이 나름대로 어떤 뭐라 그럴까, 국학운동, 국학연구 이런 문제인데, 특히 집단적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 극복의 논리로서만이 아니라 상황 개혁을 통한 진보적 가치로도 나타났던 것이 국학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구성원의 가장 공통된 관심, 또한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뭐냐 하게 되면 남북 통일에서의 중요한 어떤 또 이 공통사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지금 뭐냐면 확고한 자격을 갖추고 업무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많이 존재하는가, 또 학술 연구기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이게 국학의 학의 조건으로서 이제 또 하나 이건데, 그 두 번째 조건은 굉장히 미흡하죠. 기존의 교육 제도에서는 국학이라는 교육 과정과 학위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국학이라는 학위 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러므로 국학에 종사하는 전문 자격자나 연구 인력이 충분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유일하게 지금 우리 그 교육부에서 지금 그거는 뭐 국학 뭐 석사, 국학 석사 혹은 국학 박사, 이거를 갖다가 내는 학교가 어디냐면 그 뭡니까, 다놀드에서 설립한 그 국제 내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거기 국학과에 학위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학 석사, 또 국학 박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학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뭐 역사, 그 문학이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국학사, 국학 박사, 국학 석사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거기서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요렇게 그 학위 제도가 그동안에 우리가 없었죠. 교육과정과 국학사는 없지 않습니까? 국학사. 우리가 4년제였던 그걸 해가지고 국학사를 이렇게 받는다. 이건 지금 없습니다. 어떤 그
대학의 국학과라는 게 없고 또 체계적인 학문으로서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학에 종사하는 전문 자격자나 연구 인력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3. 세 번째 학적 조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유용한 기법도구 방법론 및 이론적 토대가 존재하느냐. 근데 이것은 아직도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나 국학의 이론적 속성으로 보면은 그 해결은 시간 문제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항,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식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사항 역시 기존에는 전무했던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해방 후 1946년 대종교계, 정인보나 정열모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국학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대학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게 얼마 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다음 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근자에 들어서 국제 내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육 국학과라는 게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많은 논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어떤 그 한계 또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이 객관적인 조건의 미흡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번째 학적 조건에서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의 공식,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느냐. 그 5번째는 그동안에 학회나 연구소 등에 속한 전문가들의 꾸준한 학문적 교류와 학술 발표 등으로 충족되어 온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국학연구소가 그동안에 어떤 활동하고 어떤 그 학술 강연이나 학술 세미나 같은 걸 했던 것도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여타 한국학과는 다른 특화된 연구 성과 이쪽은 이러한 채널의 소통 속에서 얻어진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조건, 전문적 학회나 협회, 학술지 출판 등이 존재하느냐라는 문제죠. 그런데 이거 역시 한국학의 연구 실적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가 국학 관련 연구는 한국학이라는 건 우리가 상당히 프로모션하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국학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서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미흡하죠. 1987년 국학연구소 출범을 통한 공통국학에 대한 연구 담당 기관이 존재하는 것, 더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학연구 등의 전문 연구지 꾸준한 발견은 우리 국학의 질적 성장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재론한다면 우리 국학은 학적 조건의 전부를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충족되었거나 근접해 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의 이러한 고군분투는 배란간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세기 국권협회 약속 속에서도 국학의 중흥을 통하여 국군을 차지했던 수많은 선배들의 노력과 무관찮다라는, 특히 문사철 방면에서 보여준 그들의 학문적 업적은 국학의 학으로서의 성립에 많은 토대를 제공했다. 이런 측면에서 국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충분히 연구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론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일제강점기에 그 선배들이 그렇게 노력해 온 거를 해방 후에 오히려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치호나 박은식이나 김규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학문적인 어떤 고민, 주시경이나 이런 사람들의 학문적 고민을 우리가 제대로 개선을 못했다라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네 번째로 본다면 국학의 학문의 어떤 국학의 논리,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논리가 과연 어떠냐라는 거.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은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그 방법을 훈련하고 습득하는 절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논리, 국학 논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사실 인문과학에 특히 요구가 많이 되죠. 이건 뭐 인문과학뿐만이 아니라 학문의 어떤 객관성을 좀 더 인문과학보다도 갖추었다라는 자연과학 같은 데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의 수직 관찰. 우리가 거기 보면 우리가 이론적 가설 검증,
그리고 그 하나의 그 논리를 갖다가 일반적 이론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사실의 수립관찰.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방법이 아주 상당히 전형적으로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론적 가설이나 검증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건 논리의 일관화를 갖다가 이제 깨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 인문과학에서도 그대로 요구가 되는 겁니다. 요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오면을 보면 진리 추구, 즉 진리를 탐구한다고만 해서 학문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진리 추구, 학문의 목적을 진리 추구라고 많이 합니다만은 그 추상적인 어떤 진실 탐구, 진리 추구를 한다고만 해서 학문은 아니다. 거긴 반드시 그런 진리 탐구 행위 이상으로 검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어떻게 근거를 두느냐, 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밝혀나가는 거, 학문은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논리화나 체계화가 되지 않으면 학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단락 보면 국학의 학문적 논리성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고민을 해본 것처럼 우선 국학의 진실 탐구로서의 대명분은 어떤 학문보다도 상당히 강렬하죠. 우리가 인문학적 사상의 근본에 대한 연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걸림이 없지 않습니다. 더욱이 문사초를 토대로 한 인간 근본 가치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이 진실 탐구의 의미에서 무엇보다 무게가 실리는 학문이 국학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학의 학문적 논리성 역시 그렇게 미흡함이 없다, 이를 봅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차별화시킬 수가 있고, 그 내용적인 실체를 우리가 파헤칠 수가 있고, 그 속성을 구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학문적 논리성 역시 그렇게 미흡함은 없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 탐구로서의 대의명분과 더불어서 국가의 학문적 논리성 역시 우리가 충분히 엮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학의 이론 마련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론이라는 것이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된 명제의 체계로서 우리가 정의를 갖다 해본다면, 이론의 정의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반화된 명제의 체계다, 이걸 이론의 어떤 정의로 본다면 우리 국학도 무엇이 분명, 연구 대상이 분명하게 있고, 또 어떻게 연구 방법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연구를 우리가 왜 하느냐, 연구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노력은 과거 국학 선열들의 경험에서도 이미 축적된 바다.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정리에 재창조하는 작업을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국학은 복백, 즉 닫힌 학문을 하려는 것, 대화로 연결되지 않고 복백을 한다면 그것은 학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수고 선언에 불과하고, 개별성의 유지 속에서 보편성을 지향하고 지역성의 특성을 안고 세계성을 추구하려는 것이 우리 국학이다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과연 국학이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대상으로 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대상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학문은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다양한 면모로 발전해왔고,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래를 향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문의 본질이 장차 어떻게 변해갈지는 지금의 시점에서 결코 예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건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듯이 뭐냐 하면 그 대상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 체계가 새로운 사상을 개척하고 변화시킬 때에 학문으로서의 대상은 얼마든지 새롭게 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인간 사회와 맞닿는 그 어떠한 가치 문제라도 학문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의 호기심의 발로, 이게 사실
학문적 대상 사냥의 어떤 그 동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호기심의 발동으로 인한 문제의식의 진전,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질문 등등의 과정이 바로 학문 대상화 작업과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호기심을 묻는, 그건 우리가 흔히 조사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일인데, 일단 간단하게라도 알아보고 나면 학습이나 연구에 재미가 붙고, 그것엔 내가 주동이 되는 능동적인 작업을 알고 있다는 마음이 발생할 때 그것을 체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학문으로 전환된 그 대상이 구체화됩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은 막연하게 보인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 실상을 묻는다면 이미 학문은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 대상은 다가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거기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하나 체계를 만들어 나갈 때 대상이 살아나고 그것이 학문의 시작이다. 자, 이미 틀이 잡힌 각 학문은 고유한 연구 대상이 있고 연구 대상에 따라 방법론도 다르죠. 예를 든다면 자연과학은 학문의 대상이 수량적인 사물의 영역이므로 수식 등과 같은 과학적인 언어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그 인문과학은 학문의 대상이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므로 그 양보다는 질이나 의미, 가치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학문이므로 일상 언어를 갖다가 상당히 중요시하죠. 그러므로 자신의 전공에 따른 주제와 방법을 잘 소화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한 단락을 걸러뛰 보면은 그럼 문제는 국학이라는 학문의 대상이 다른 학문들에서처럼 밖으로 드러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인문학 자체가 인간 현상을 탐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연화, 좀 다른 말로 한다면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치화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근데 더욱이 국학의 중심이 되는 문사철에 대한 접근은 더욱 어렵죠. 문학적 정서, 그리고 역사적 의미, 그리고 철학적 삶이라는 말들 자체를 학문적으로 대상화한다는 것이 요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냐 하게 되면은 통합적 시각에서, 그러니까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을 갖다 통합적 시각에서 문사철을 대상화한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국학의 학문적 대상에 대한 피해갈 문제는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문사철을 우리가 중심으로 인간 환경으로서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또 그 대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이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국학의 학문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 앞에서 얼핏 봐온 것처럼 먼저 국학의 학문적 대상은 그 개념화 작업하고 그대로 맞물리지 않습니까? 국학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민족사의 연면이 이어온 인문학적 사상이라고 한번 개념화를 지켜봤는데 그 개념화 속에서 그 대상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국학의 학문적 대상이 뭐냐? 그 인문학적 사상. 우리 민족 어떤 고유한 가치 속에 잉태되어 연면이 전개되어 그 인문학적 사상이 바로 국학의 학문적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사의 연속성을 채워줄 대상의 속성을 규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본 것처럼 그 사유의 범위가 어떤 우리 신교 가치와 연관된 문사철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지 않겠냐. 네. 또한 그 국학의 대상에 대한 학적 속성으로는 우리가 한번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합적 논리성을 한번 제시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국학은 문사철이 서로 교접하는, 그건 문사철을 떼어놓을 수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그 내적 속성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본 게 사상적 정체성, 그리고 공간적 차별성, 그리고 시간적 연속성을 한번 상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보편적 외적 속성으로 보편적 개방성까지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그러니까
국학의 그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대상도 그 개념으로부터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충분히 세우고 그걸 갖다가 일원화시켜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특성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 이건 우리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국학이라는 것은 전통학인 동시에 미래학이다.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의 질서를 분명히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뭐냐 하게 되면 현실을 딛고서 미래를 바라보는 창조적 미래학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국학은 지역학인 동시에 우리 민족이라는 토대, 민족 집단이라는 걸 갖다 토대로 한 지역학인 동시에 세계학이다. 즉 개별적 주인됨을 확인하고 보편적 우리로서 만나고자 함도 우리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역학으로서 세계학으로 도약을 못한다면 국학으로서의 어떤 그걸 오는 거죠. 그리고 국학은 뭐냐? 이성학이면서 감성학이다. 감성학이면서 이성학이다. 우리가 집단의 성정을 토대로 상대적 논리를 만들어야 함도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와 미래를 관통시키는, 지역과 세계를 연결시키는, 또 이성과 감성을 중화시키는 학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국학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좀 더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그 인문과학은 사회과학처럼 지난 시기의 고전이 단지 참고 자료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즉 뭐냐면 인문과학은 지난 시기의 고전이 바로 뭐냐면 연구의 대상, 그 자체가 바로 연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찾을 수 있는 창조성과 사상성을 오늘날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계속 우리가 지속시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문과학의 연구 대상과 거기에서 발견되는 의미는 문명권에 따른 공통점이 있고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성이 있어 서로 비교되고 교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특수성 그리고 개별적인 사항의 구체성이 필수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편적 보편주의라는 얘기를 갖다 유럽학자들이 떠들어대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그 처음부터 특수한 것도 없고 처음부터 보편적인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특수성 속에서 보편성을 찾을 수 있고 보편성 속에서 특수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삶 속에서 엮어낸 인문학적 사상 그 자체가 바로 학문적 토대가 되지. 우리 정체성이 망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을 망각하고 그 속에 되어있는 가치를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거가 없으니 창조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게 더욱 힘들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를 이해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손님의 눈이 아니라 주인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과거는 돌아와야 시간 낭비가 됩니다. 내가 나의 시각으로 과거를 올바르고 미래의 희망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국학이 가야 할 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학은 미래학이라는 겁니다. 국학이 과거에 정착하는 것보다 미래의 학과 연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듣고 있는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높고 낮다는 것은 나의 발이 이 땅을 짚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헤아리고 원군을 가리는 것도 내가 용기. 그러니까 그로컬리즘, 지구지역학이라는 거, 지구지역학이라는 어떤 그 그로컬리즘도 내가 발붙인 여기를 기준하지 않고서는 소용이 없는. 보편성 없는 특수성이 우물 안에 개구리라면 특수성 없는 보편성 역시 학문에 날리는 기운밖에 안 됩니다. 나의 특수성을 충실히 이해할 때 보편성을 각득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떤 학자 지적대로 우리한테 너무나 약했던 게 뭐냐면 우리 특수성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못 가지고 우리 특수성에 대해서 너무나 야박하게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보편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함에도 나의 꼿꼿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내 것을 알고 더불어 우리가 우리로 어울리지 않은 것. 이게 바로 국학입니다.
까닭에 국학은 세계학과 맞닿는 거라는 거예요. 학문도 그 삶의 일부죠. 삶은 이성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감성은 이성보다 훨씬 그 외연이 큽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의 직관을 갖다 생각해보면 더욱 동양의 감성의 균형 없이 윤택한 논리가 어찌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중국이나 일본의 국학이 전통적으로 감성을 외면치 않음도 여기에 이성하고 우리 전통 전래되는 신교의 제천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또 이성의 눈만으로서는 신교의 수행이나 우리가 어떤 그 개천문화 같은 걸 논리화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성학이 국학의 시줄이라면 감성학은 날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학은 감성학과 또 맞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학은 미학이자 세계학이자 감성학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했던 그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특성을 갖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럼 우리가 학문으로서의 국학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한번 동시에 한 세 가지 생각해보면 실제 우리 국학은 새로운 학문으로 그 학문으로서의 자리매김과 교육과정 및 학위제도 등 모든 것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오랜 세월 전에 이걸 시스템화 시켰습니다만 우린 뭐냐 하게 되면 시스템화는커녕 과거 우리 국학 현상을 정리해야 되고 또 현재로 본다면은 우리 구성원들끼리 서로 합의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는 그걸 갖다가 시스템화 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학문으로서의 역사적 경험과 그 대상 그리고 속성이 분명함으로 타고난 준비와 실천만 따른다면 해결해 갈 수 있을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을.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 국학은 기존의 역사 인식과 교육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존 학설이나 학계와 불가피한 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국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깝게 본다면 과거에 어떤 그 뭡니까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학문과 직접 또 싸워야 되고 더 가깝게는 뭐겠습니까? 더 가깝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중심의 어떤 그 서양적 질서 그거하고도 직접 때론 싸울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뭐냐 하게 되면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서양의 어떤 그 학제를 들여와 가지고 고착화시킨 그럼 학문의 틀에 대해서 우리 소리를 갖다가 낼 수 있는 시간도 이제는 또 가져야 되고 거기는 뭐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뭐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사학에 대한 극복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 사상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국학의 존립 의미가 잘못된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통합적 학과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므로 그렇게 가야 할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우리 국학은 일본 국학에 대한 편견으로 폐쇄적이라는 오해와 더불어 동북아 국학 논쟁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학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올린 것처럼 의리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걸로 늘 이해를 하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아마 어떻게 본다면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토대가 됐던 일본 국학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더욱 그런 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뭐냐면은 그런 일본 국학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학문이 근대 학문이 붕괴가 된 겁니다. 우리 정체성이 상당히 망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국학과 일본 국학의 성립 배경과 그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달리 말한다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일본 국학자들이 추구하는 그 팔경이루가 뭐냐? 그 팔경이루라는 건 철저한 어떤 그 일본 이게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뭡니까 이
전통 사상 질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단군이면 단군의 그 홍익인간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갖다가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하냐고. 우리가 홍익인간이 뭐냐? 일본 군국주의가 주장했던 팔갱이로를 주장한 건 동일한 걸로 그렇게 포장해서 선전을 하고 합니다만은 이 팔갱이로와 홍익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건 문화적 경험이 다릅니다. 팔갱이로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서기에서 따와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일본 청왕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질서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여기는 뭐 민족이나 종족 개념도 없지 않습니까? 논리, 인간을 갖다 더불어서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 여기에 어떤 그 파생되는 철학적 가치도 역시 이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 성립적인가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면 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국학 연구 자체가 다가오는 동북아 시대에 우리 정체성을 세우려는 노력이니만큼 우리 정체성과 비양자는 점을 갖다가 모니터 구멍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국학의 학문으로서의 과연 국학이 설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상당히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을 조금씩 가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뭐 사회과학에서도 지금 뭐 행정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이런 게 독립된 학문이 아직도 아니더라고요. 이 행정학 같은 건 아직도 뭐 정치학의 어떤 그 속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국학이라는 건 지금 뭐 우리 한국 어떤 뭡니까 학문 질서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본다면은 이 문사철이 항상 떨어지지 않고 흘러내려왔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학 선배들이 연구했던 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채호, 박은식, 나철이니 이런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문사철의 능통에서 문사철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뭐냐게 되면 중국 국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본 국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문사철에 통하는 그런 어떤 이 동양 전통이 국학의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도 그런 걸 이미 실현을 했고, 일본도 이미 그런 걸 실현을 했고, 우리도 충분히 이걸 학문의 어떤 한 영역으로서 대척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그냥 저를 그냥